안녕하세요. 저에게는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 하나 있어요. 너무나 간절히 바랬던 아이가 제 품에 들어오면서 제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소중한 제 아들의 이야기를 이곳에서 해볼까 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고, 저나 남편이나 둘 다 아이를 너무 좋아했고, 형제가 많은 것이 부러웠기에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를 갖기로 했어요. 그리고 계획대로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임신을 하게 되었고, 저희는 무척이나 행복했어요.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려서 잘 먹지 못하고 다 토해내서 너무 힘이 들었지만, 제 뱃속에 저희 두 사람을 닮은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너무 행복했어요. 특히 한 번 자면 옆에서 흔들어 깨우지 않은 이상 일어나지 않던 남편이 제가 먹고 싶다는 것이 있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군말 없이 사러 갔다 오는 것을 보고 있으면 그저 놀라울 뿐이에요. 저희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한 푼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 만삭 때까지는 계속 일을 하기로 했어요. 출산을 하고 나서는 갓난아이를 봐줄 어른들도 안 계시고,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퇴사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다행히 사무실에서 하는 일이라 그렇게 힘든 일도 없었어요. 그렇게 2달 정도가 지났고, 일을 할 때 한 번씩 아랫배에 통증이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견딜 수 없는 통증에 잠에서 깨고 말았어요.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어 옆에 있는 남편을 깨웠어요. 여보, 나 배가 너무 아파. 뭐? 배가? 움직일 수 있겠어? 며칠 전부터 조금 그러다 알아서 괜찮아 싶었는데 지금은 더 심한 것 같아. 우선 병원부터 가보자. 나 못 걷겠어. 잠시만 기다려. 갑작스러운 복통에 남편은 부랴부랴 119를 불렀고 병원으로 갔어요. 혹시나 아이가 잘못되진 않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이윽고 선생님이 오셨고 유산을 했다는 소식을 들어야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심장이 쿵쾅 뛰었던 아기가 유산되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수술을 했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런 저에게 남편은 본인의 슬픔을 참으며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몸조리를 했고 마음이 무거웠어요. 남편은 어디서 듣고 왔는지 미역국을 한 사발 끓여왔고,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았지만 남편을 생각해서 몇 숟가락 떠먹었어요. 며칠간의 휴가를 내고 몸 상태를 회복한 저는 다시 회사로 출근을 했고, 첫날 사람들의 시선을 보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역시 저를 보는 것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본인의 이야기를 하며 위로를 해주는 사람도 있었고, 아무렇지 않은 듯 평소처럼 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했다면 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고 싶었지만, 저의 눈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니 그럴 수도 없었고 애써 웃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저는 또 임신을 하게 되었지만, 두 번째 역시 유산을 하게 되었고, 처음 유산했을 때보다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되었어요. 그토록 바랬던 아이를 2번이나 잃게 되자 저는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마음에 가슴이 아팠어요. 괜히 저에게 찾아와 이런 일을 당한 것인가 죄책감도 들었어요. 미안해. 당신이 왜 미안해? 다 나 때문인 것 같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번에는 정말 조심했는데 어쩔 수 없는 일이었잖아. 왜 우리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우리만 그런 건 아니야. 내 주변에는 한 번도 임신 못한 부부들도 많아. 차라리 그런 거면 더 낫겠어. 무슨 소리야? 처음부터 없었으니까 잃어버리지도 않을 것 아냐. 처음부터 우리에게 오지 않았더라면.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 임신하고 우리가 얼마나 좋아했었는데 기억 안 나? 잘못되긴 했지만 임신한 동안 행복했었잖아. 그랬지.
지금 너무 슬프니까. 기운 내자. 우리 아직 젊잖아. 또다시 찾아오겠지? 그럼 천천히 마음 편히 가지자. 두 번의 유산으로 저는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친 상태였고, 그래서인지 이후로 오랜 기간 동안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것인가 싶어 저는 회사까지 그만두었지만 소식이 없었고, 결국 자연 임신이 어렵다 생각한 저희는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잘한다고 소문이 난 병원에 찾아간 저는 생각보다 저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병원에 다니면서 온라인 카페에 가입해 저와 증상이 비슷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공유하며 서로를 위로해주고 응원해 주었어요. 한 번에 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할 때마다 저희는 점점 지쳐갔어요. 병원에만 가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될 줄 알았었는데 그것조차도 뜻대로 되지 않았고, 너무 힘들어하는 저에게 남편은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자며 아이가 또다시 기적처럼 찾아와 준다면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둘만의 인생을 살자며 이야기했어요.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의 뜻에 따르기로 했어요. 그 사이 하나밖에 없는 시동생이 결혼을 하겠다며 사귀고 있는 여자를 소개시켜주겠다며 말했어요. 남편과 시동생은 부모 없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고 서로를 배려하고 희생하며 자랐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우애도 아주 많이 깊었어요. 시동생은 저에게도 엄청 잘했고 저 역시 시동생이 남동생처럼 편했어요. 그런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온다니 어떤 여자일까 설레었어요. 이것저것 음식을 준비하고 있으니 시동생이 도착했어요. 시동생 옆에서 수줍은 얼굴로 인사를 하는 아가씨를 보았어요.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마침 저녁 식사 준비 다 됐는데 밥부터 먹어요. 저는 주방으로 두 사람을 안내했어요. 어색한지 시동생 옆에 바짝 붙어있는 아가씨를 보니 예전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시동생은 음식 만드느라 고생했다면서 자리에 앉으며 옆에 아가씨도 챙겼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다시 모여서 다과를 즐겼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동서가 될 아가씨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어요. 그늘진 곳이 없는 밝은 아가씨라 더 마음에 들었어요. 심성이 고운 시동생과 잘 어울렸어요. 두 사람은 몇 달 뒤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제 자식 장가를 보내는 것처럼 제가 다 마음 뿌듯해졌어요. 동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밝은 사람이었어요. 같이 있으면 대화가 끊기지 않고 기분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동서와 같이 있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았고 자주 통화를 하며 안부를 물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두 달에 한 번은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저희 집에서 모이기로 한 날 저는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었어요. 시동생 부부가 도착을 했는데 동서의 얼굴이 까칠해 보였어요. 동서,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좀 피곤해서 그래요. 그래? 쉬엄쉬엄 하지 그래. 얼굴이 핏기가 하나도 없네. 동서가 좋아하는 생선조림 해놨어. 어서 들어와. 저는 식탁으로 가족들을 불렀고 다 같이 둘러앉았어요. 그리고는 생선조림이 있는 냄비 뚜껑을 들어 올렸어요. 맛있는 냄새가 훅 하고 들어왔어요. 그러자 동서가 손으로 입을 가리더니 헛구역질을 했어요. 깜짝 놀란 저는 괜찮냐고 물었고 동서는 안 되겠는지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시동생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동서를 따라갔어요. 화장실에서 한참을 헛구역질하던 동서는 진정이 됐는지 저희 집에 들어올 때보다 더 창백해진 얼굴을 하고 나왔어요. 괜찮아? 네, 조금요. 갑자기 왜 그래? 어디 속이 불편한 거 아니야? 동서는 제 말에 시동생의 눈치를 살폈어요. 저는 직감했죠. 입덧이구나. 동서, 혹시 임신한 거야?
네, 축하해. 왜 진지게 말하지 않았어? 그게... 동서가 우물쭈물댔어요. 남편은 그만 말하라며 저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시동생 부부는 저희가 임신을 하려고 몇 년 고생한 것을 알고 있기에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축하를 받아야 할 일을 저희 때문에 마음만 불편하게 한 것이 아닌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과 시동생은 하던 식사를 마저 하고 저는 입덧 때문에 먹지를 못하고 방에서 쉬고 있는 동서에게 갔어요. 아휴, 입덧을 하는 줄 알았으면 미리 물어보고 음식하라는 건데 아무것도 못 먹어서 어떡해? 괜찮아요. 요즘 먹으면 자꾸 토해서 차라리 안 먹는 게 더 편할 때도 있어요.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굶으면 쓰나.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동서 친정도 여기서 멀어서 친정 어머니가 도와주시긴 힘들잖아. 고마워요. 딸기라도 갖다 줄까? 아니에요. 아까 토했더니 지금은 별 생각이 없어요. 그래, 그럼 좀 쉬고 있어. 형님, 왜? 미안해요. 뭐가? 형님도 많이 바라시고 계시는데 난 또 그렇게 말하면 내가 섭섭해? 난 동서가 임신해서 너무 좋고 기뻐. 고마워요. 시동생 부부가 떠나고 주방에서 뒷정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괜히 주방으로 어슬렁어슬렁 들어왔어요. 딱 봐도 제가 걱정이 돼서 들어온 것 같았어요. 뭐 도와줄 거 없어? 괜찮아, 금방 끝나. 설거지 끝나고 같이 한잔할까? 좋지. 안주는 뭘로 할까? 아까 동서가 가져온 한치 있는데 그거 데쳐서 먹으면 되겠다. 그러자. 그건 내가 할게. 그럴래? 제가 설거지하는 동안 남편은 옆에서 한치를 데치고 있었어요. 다 정리를 해놓고 나서 남편과 맥주 한 캔씩 마셨어요. 데친 한치를 초장에 찍어 먹는데 탱글탱글 맛이 좋았어요. 잘 데쳤네? 내가 좀 하지? 뭐야? 괜찮아? 뭐가? 재수씨 임신한 거 말이야. 안 괜찮을 게 뭐야? 당신은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지 뭐. 그렇다고 우리가 없으니 동서대로 임신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난 아무렇지도 않아. 그럼 다행이고. 당신은?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고? 나도 괜찮지. 우리 집에 아이가 생긴다는데 좋지. 우리에게도 곧 찾아오겠지? 그래, 그럴 거야. 남편은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겠죠. 다음날 저는 동서에게 괜찮냐고 연락을 했어요. 다행히 동서는 괜찮다고 말했고 동서가 임신해 있는 내내 친동생만큼 잘 챙겨주었어요. 입덧도 어느 정도 괜찮아졌고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배가 점점 불러오자 맞는 옷이 없어진 동서와 옷을 사러 가기 위해 만났어요. 동서는 이제 제법 임신 부티가 났어요. 매장에 들어간 저희는 이리저리 옷을 살펴봤어요. 예쁜 인부복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중에서 제일 무난한 것을 하나 골라 동서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그리고 아기용품 파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곧 태어날 아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기 위해서였어요. 손싸개, 발싸개, 정말 손바닥만한 것들을 보는 순간 너무 귀여워서 웃음이 나왔어요. 베넷 저고리도 몇 개 사고 필요한 것들을 장만했어요. 수유할 때 필요한 것들도요. 아기용품을 고르는 동안에도 너무 즐거웠어요. 제 아이 것을 준비하는 것 마냥 좋았어요. 이건 자네 아주버님이 주시는 선물이야. 아니에요. 금액도 꽤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조카한테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지. 안 그래? 그래도 너무 미안해서. 그렇게 미안하면 동서가 커피 쏘든지. 그럴게요. 저기로 가요.
계산을 하고 나와 맞은편에 보이는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동서는 차를 마시고 저는 커피를 마셨어요. 향 좋다. 임신해서 못 마시니 더 그렇지. 네, 커피랑 술 못 마시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아무래도 그렇겠지. 이제 몇 달 안 남았으니 조금만 참아봐. 그래야죠. 병원에서는 커피는 조금은 괜찮다고 그랬었는데. 조금 마셔볼래? 아니요, 지금껏 참았는데요 뭘. 그래, 요즘 동서 보면 내가 다 기분이 좋아. 행복해 보여서. 정말요? 부럽기도 하고. 형님,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야. 알아요. 옆에서 잘 챙겨주셔서 고마워요. 저라면 형님처럼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뭘. 오늘 많이 피곤하지? 조금요. 얼른 집에 가서 쉬자. 네? 카페에 나온 저는 동서를 집까지 바래다 주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모든 준비는 다 끝났고 이제 조카가 태어날 날만 남은 것 같아요. 동서가 무사히 출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리고 몇 달 뒤 만삭이 된 동서에게서 다급하게 연락을 받은 저희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예정일이 아직 몇 주 남은 상태였는데 벌써 아이가 태어난 것인가 싶은 마음에 얼른 뛰어갔어요. 하지만 병원에 도착해 남산만큼 불려진 배를 움켜쥐고는 의자에 앉아 울고 있는 동서를 발견하고는 저희는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말았어요. 배달 일을 하고 있던 시동생이 운전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고 먼저 세상을 등지고 말았어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저희는 남편을 잃어버린 동서는 혼이 다 빠져나갔어요. 빈소를 차려놓고는 멍하니 허공만 쳐다보았어요. 시동생의 영정사진은 밝게 웃고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더 와려웠어요. 임신한 몸으로 큰일을 치르게 된 동서는 몸이 많이 지쳤고 결국 쓰러지게 되었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고 빈소는 남편에게 맡긴 채 저는 동서 곁을 지켰어요. 잠에서 깬 동서는 계속해서 눈물만 흘렸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 너무 힘이 들었어요. 형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요? 동서, 곧 있으면 아이도 태어날 텐데 아빠 없이 어떻게 키워요? 전 자신 없어요. 동서,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겁나요? 우리가 있잖아.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 벌써부터 걱정하지 마.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갈 수가 있죠? 나도 믿기지가 않아. 동서는 혼자의 몸이 아니라 곧 태어날 아이 때문에 더 힘들어했어요. 장례를 치르고 동서가 걱정이 되었던 저는 동서의 집에 머무르면서 동서를 보살폈어요. 잘 먹지 못하는 동서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며칠이 지나도 동서가 놀라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동서, 무슨 일이야? 형님, 몸이 이상해요. 뭐? 진통이 오는 거야? 밑에서. 양수가 터진 동서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는 남편을 불렀고 급하게 병원으로 갔어요. 양수가 터지는 바람에 조카는 예정일보다 더 빨리 태어났어요. 고생을 한 동서의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이를 보자마자 동서는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동서의 손을 잡으며 말리었지만 동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입원실에 와서도 동서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출산을 하고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 몸도 허약한데 울기만 하고 있으니 걱정이 되어 저 역시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그때 동서의 친정어머니가 들어오셨고 울고 있는 딸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아직까지 이러고 있으면 어쩌니? 밖에 있는 네 자식 보고도 정신을 차려야지. 엄마, 나 이제 어떡해? 뭘 어떡해? 네 자식 버릴 거야? 엄마,
그럴 것 아니면 정신을 차리란 말이야.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쩌란 말이야. 우선은 다른 생각 말고 네 몸부터 먼저 챙겨. 산모가 이러고 있으면 어쩌니? 친정어머니는 동서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다그쳤어요. 퇴원을 하면 동서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셨어요. 시골이라 산후조리 하기도 힘드실 텐데 제가 동서 산후조리 도와드릴게요. 말은 고맙지만 그래도 엄마가 해주는 것이 더 편하죠. 갓난아이를 몇 시간씩 차에 태워가는 것도 힘들고 산모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잘 챙겨줄게요. 내가 얘네 집에 있으면서 해주면 좋으련만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그럼 부탁할게요. 네, 너무 걱정 마세요. 그럼 내가 태어나고 바로 올 수 있게 집 정리해놓고 미역이랑 이런 것도 신경 쓰지 말아요. 다 준비를 해놓고 갈 테니. 네, 너무 걱정 마세요. 고마워요. 우리 애한테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줘서. 가족인데요, 뭘. 이 서방이 죽고 없는데 남이나 마찬가지죠. 아니에요. 그런 섭섭한 말씀 마세요. 사돈어른은 제 손을 잡고는 고맙다고 하셨어요. 3일 동안 병원에서 지낸 동서는 퇴원을 했고 동서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산후도우미와 함께 조카와 산모를 돌봤어요. 몸이 회복이 되려면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데 동서는 그러지 못했어요. 아이를 보면 더 우울해했어요. 아마 시동생 생각이 나서 더 그런 것 같았어요. 조카는 시동생을 아주 빼다 박았거든요. 저조차도 조카를 보고 있으면 시동생 생각이 나서 슬픔을 감출 수가 없는데 동서는 오죽할까요? 며칠이 지나고 동서의 몸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고 동서도 울고만 있지는 않았어요. 조카를 보면서 마음을 다잡은 듯 했어요. 형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왜? 무슨 말? 3일만 아이 좀 돌봐주시겠어요? 3일? 네, 저 혼자만 있고 싶어서요. 몸조리하는 산모가 바람을 쐬면 어떻게 해? 이제 몸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고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 그래요. 생각할 시간도 필요하고요. 어디 갈 곳은 정했고? 아니요. 3일이면 충분해? 네, 알겠어. 아이는 내가 잘 돌보고 있을 테니 조심해서 다녀오고. 고마워요. 짧은 기간 안에 큰일을 2번이나 겪은 동서에게도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기에 저는 동서가 하자는 대로 해주었고 조카를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조카는 엄마가 없다는 것을 알기라도 한 듯 잘 먹고 잘 자던 아이가 많이 칭얼칭얼거렸어요. 동서가 걱정이 되었지만 3일이란 시간을 혼자 보내고 싶다니 연락을 할 수가 없었어요. 길었던 3일이란 시간이 흘렀고 동서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동서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더 시간이 필요한 거겠지 생각한 저는 며칠 더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조카를 남편에게 맡기고 무작정 동서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동서는 보이지 않았고 혹시나 친정에 간 것이 아닌가 싶어 사돈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네, 우리 애 챙겨준다고 고생이 많죠? 아니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아들 똑같죠? 혹시 우리 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아니요. 동서랑 아이 잘 지낸다고 안부 전화한 거예요. 그랬군요. 우리 애는 잘 지냈죠? 네, 많이 좋아졌어요. 사돈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자주 가보지도 못하고. 아니에요. 아이가 울어서 이만 끊어야 할 것 같아요. 네네, 어여 들어가 봐요. 네, 조만간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동서의 안부를 묻는 사돈어른에게
같이 있지도 않은 아이 핑계를 대며 전화를 끊었어요. 집에도 없고 친정에도 가지 않았다면 도대체 어디 간 것인지. 그러다 저는 혹시나 동서가 나쁜 마음을 먹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그 생각을 하니 손이 벌벌 떨렸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저희는 경찰에 신고를 하기로 했어요. 아이를 맡기고 아무런 연락도 없이 일주일 동안 행방불명이 된 동서를 찾을 수는 있을런지 눈앞이 아찔했어요. 3일째 되던 날 진즉에 집에 가볼 걸 후회가 들었어요. 제발 나쁜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어요. 제 연락을 받은 사돈도 열일 제쳐놓고 시골에서 올라오셨어요.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 연락이 오는 대로 바로 전화를 드리겠다고 말을 해도 집에서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이 든다면서 올라오셨어요. 며칠 동안 동서의 집에서 머물면서 동서의 소식을 기다렸어요. 다행히 동서는 나쁜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를 저희에게 버린 채 해외로 출국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망할 년. 사돈 어른이 그 소리에 바닥에 주저앉으셨어요. 애미란 년이 어떻게 지 자식을 버리고 도망을 갈 수가 있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쪽지 하나 남기지도 않고 지도 모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사돈 어른은 어린 것을 두고 아무런 말도 없이 그렇게 떠나버린 자신의 딸을 욕했고 저 역시 사람만 있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온몸에 힘이 쫙 빠졌어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버리고 도망을 갈 수가 있는지 도저히 믿기가 힘들었어요. 차라리 사실대로 말을 했더라면 이해라도 했을 텐데 이런 방법은 정말 아니다 싶었어요. 사돈 어른은 자신의 딸이 저지른 일이라며 아이를 데려가려 하셨지만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이 혼자서 갓난아이를 돌본다는 것은 무리였어요. 우선은 아이는 저희 집에서 데리고 있기로 했고 사돈 어른을 시골로 돌려보냈어요. 저는 동서가 너무 괘씸하고 용서를 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로서 너무 무책임했고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홀로 남겨진 아이가 너무 불쌍했고 안쓰러웠어요. 며칠 동안 생각에 잠긴 저는 남편에게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나 처음에는 동서가 너무 괘씸했는데 며칠이 지나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돼. 이해? 그건 평생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야. 나도 처음엔 그리 생각했어. 근데 동서는 아직 어리고 하루아침에 남편도 잃었고 그게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까지 태어났어. 제정신일 리는 없잖아.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미 떠난 동서 미워하면서 살고 싶진 않아. 죽은 남철이만 불쌍하지. 여보, 왜? 이 아이 우리 호적에 올리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든 생각하고. 괜찮겠어? 당신이 그렇게 하자면야 나는 너무 고맙지.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자. 저희는 조카를 저희 호적으로 올리고 아들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아이가 이렇게 저희 품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저희는 이 아이를 사랑으로 정성으로 키웠어요. 아이가 생글생글 웃으며 어느새 옹알이를 하고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 있으면 입꼬리가 내려가지 않았어요. 내 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딜 가도 이 아이처럼 예쁜 아이는 없어 보였어요. 그런 저를 두고 남편은 고슴도치 엄마라고 그랬지만 사실인걸요.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무럭무럭 자란 아이를 보며 저희의 행복도 날로 커져만 갔어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작고 왜소한 몸에 커다란 가방을 메고 있는 아이가 긴장한 채 서서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니 눈시울이 붉혀졌어요. 언제 이만큼 컸나 싶었어요.
엄마, 아빠. 아이가 저희를 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입학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이가 좋아하는 돈가스를 먹으러 갔어요. 남편은 아이가 먹기 편하게 잘라주었어요. 민수, 이제 영아 다 됐네. 그치? 나 키도 이만큼 커요. 학교 가니까 좋아? 네. 뭐가 좋아? 친구들도 많고 선생님도 예쁘고. 뭐? 이 녀석이? 돈가스 많이 먹어. 어? 네. 엄마도 먹어요. 그래? 아이는 고개를 흔들어가며 돈가스를 맛있게 먹었어요. 아이는 자랄 때에도 큰 걱정 없이 크더니 학교에 들어가서도 적응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냈어요. 저희의 행복은 이 아이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 맞을 만큼 이 아이로 인해 저희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10살이 되던 해에 영원히 행복할 것만 같았던 저에게 불행이 다가왔어요. 건강하던 남편이 너무 늦게 암이란 것을 알게 되었고 몇 달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너무 행복했던 저였는데 한순간에 그 행복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어린아이와 둘이 남게 된 저는 슬픔에 빠졌지만 바로 일어났어요. 제 옆에서 아빠를 찾고 있는 아이 때문이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 아이를 위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었어요. 손에 물이 마를 새도 없이 식당이며 팥줄부며 굳은 일들을 하며 아이를 잘 키워냈어요. 각진 구석 없이 둥글둥글 잘 큰 아들은 고생하는 저를 보고 자라서인지 일찍부터 철이 들었고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이 대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민수야, 이제 아르바이트는 그만두는 게 어때? 왜요? 평일에 공부하느라 힘든데 주말에 쉬어야지. 괜찮아요. 엄마도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나야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거라지만 저도 엄마를 위해서 하고 싶어요. 우리 아들 언제 이렇게 컸니? 저도 이제 곧 있으면 성인이라고요. 세월 참 빠르다. 네 아버지도 이런 네 모습을 보면 흐뭇하실 텐데. 보고 싶으시죠? 늘 보고 싶지. 아들의 말에 괜히 눈시울이 붉혀진 저는 옷소매로 눈물을 훔쳤어요. 우리 엄마 또 우시네. 울긴 아니야. 제가 나중에 엄마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래, 기대하고 있으마. 아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제 옆에서 큰 힘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남편을 위로했을 때에도 아들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저도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만큼 아들은 제게 힘이 되어주었고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몇 달이 지난 후 아들은 원하는 대학에 붙어서 대학생이 되었어요. 공부도 잘해서 장학금을 받으며 다니고 있어요. 친구들과 대학생활도 즐기고 싶을 텐데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보태고 있어요. 정말이지 제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어디 내놓아도 남부럽지 않은 아들이에요. 학교에 가는 아들을 보내놓고 오랜만에 소파에 앉아 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냐고 묻는 말에도 대답이 없자 저는 현관문을 열었고 긴 세월이 흘렀지만 단박에 누군지 알아볼 수 있었어요. 형님. 20년 전 아들에 맡긴 채 해외로 도망을 갔던 그 이후로도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동서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 할 말을 잃었어요. 형님, 저 알아보시겠어요? 동서가 어떻게 여기... 형님은 그대로시네요. 이 집도 예전처럼 똑같고요. 이사 가셨으면 어쩌나 했는데. 동서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저는 너무 놀라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동서는
대뜸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울먹거렸어요. 형님, 죄송해요. 이러지 말고 일어나.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래도. 저는 동서를 일으켜 세워 소파에 앉혔어요. 주방에 들어가 부들거리는 손으로 물을 들이켰어요. 동서가 왜 나타났을까? 그동안 한 번의 연락도 없었는데 제 머릿속은 백지창처럼 하얗게 변했어요. 설마 아들을 데리러 온 건 아니겠지 싶은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저는 동서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 앉았어요. 형님, 잘 지내셨죠? 나야 사는 게 그렇지. 아주머님도 잘 계시죠?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어. 어째 힘드셨겠어요. 괜찮아. 그건 그렇고 동서가 여기 웬일이야. 그때 너무 죄송했어요. 어떻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렇게 사라질 수가 있어. 아이는 맡겨둔 채. 내가 동서마저 잘못되진 않았을까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잠시 미쳤었나 봐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지금 와서 잘못 따지게 뭐 있어. 이제 남남이 된 사람인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허겁지겁 아들이 들어왔어요. 깜짝 놀란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엄마, 제 지갑 못 보셨어요? 응? 지갑을 놓고 가세요. 손님이 와 계셨네요. 인사해. 여기는 미국에 살고 있는 엄마 먼 친척이야. 아, 안녕하세요. 여기 있다. 잘 챙겨서 나가지 않고선. 그러게요. 약속 장소에 도착하고 보니 없잖아요. 저 가볼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네. 아들은 지갑만 챙겨서는 다시 나갔고 저는 가만히 동서의 눈치를 살폈어요. 형님, 혹시... 맞아. 형님이 키우고 계실 줄은 몰랐어요. 그럼 내가 어디에 버렸을까봐? 아니요. 지 아빠를 쏙 빼닮았네요. 그렇지? 태어날 때부터 그렇더니 커갈수록 서방님을 더 닮은 것 같아. 동서는 또다시 울컥거렸어요. 동서, 민수는 우리 호적에 올린 내 아들이야. 잘 살고 있는 아이 흔들지 말고 돌아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죽을 때까지 다시는 나타나지 말고. 형님, 지금 와서 아들이 찾고 싶은 모양인데 절대 그렇게는 안 돼. 아니에요. 그런 생각으로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럼 동서가 날 만날 일이 또 있어? 형님한테는 사죄하고 싶어서 온 것뿐이에요. 정말이에요. 이렇게 친자식처럼 잘 키워주시는 것도 고맙고 지금 와서 행복한 가정 깨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요. 믿어주세요. 난 이미 오래전에 동서 용서했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죠. 형님, 한국에 있는 동안 여기서 지내면 안 될까요? 뭐? 아이한테도 먼 친척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발 부탁이에요. 못 봤으면 모를까. 아까 잠깐 보고 나니 이대로 돌아가면 눈에 밟혀서 못 견딜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떡해. 분명 깨고 싶지 않다고 말했잖아. 네, 제가 침몰한 사실은 절대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할게요. 그러니 제발 며칠만이라도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형님. 동서는 며칠만이라도 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너무나 간절하게 바라보는 동서를 끝까지 내칠 수 없었던 저는 며칠 동안 같이 있기로 했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았어요. 저녁이 되자 아들이 들어왔고 묘한 분위기 속에 같이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아들은 그저 먼 친척이라고 여겼고 평소와 다름없이 저를 챙겨주었어요. 친구들과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생선가시를 발라 제 밥 위에 올려주었어요. 그런 아들을
동서는 애틋하게 쳐다보았어요. 동서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행여나 아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어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엄마, 응? 왜?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아니야. 뭐라고 했니? 아니요, 생선 맛있다고요. 그래? 너 좋아한다고 특별히 좋은 걸로 부탁했으니까 많이 먹어. 그랬구나. 엄마도 많이 먹어요? 아들과 대화를 나누는 내내 저 역시 동서의 눈치를 보였어요. 죄를 짓고는 못 산다고 하더니 정말 제가 그 짝이 되어버렸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거실에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아들이 방으로 들어갔고,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동서는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저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했어요. 자네도 피곤할 텐데 그만 들어가서 쉬어. 동서에게 한마디 하고는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자리에 누우려는데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동서였어요. 저랑 맥주 한잔 할래요? 동서의 말에 저는 동서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집 앞 포장마차에 들어가 소주 한 병과 어묵탕 하나를 시켰어요. 동서와 소주 한 잔을 마시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서로의 이야기들을 알게 되었어요. 동서는 미국으로 넘어가 고생을 하며 지내다 다른 남자를 만나 재혼을 했지만 이 뜻이 맞지 않았고, 그 남자와 이혼을 하면서 많은 위자료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식당을 차리게 되었고, 처음 몇 년 동안은 죽을 만큼 고생을 했지만 지금은 여러 개의 식당을 운영하며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다고 했어요. 동서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혼자의 힘으로도 잘 살았구나 싶었어요. 어찌됐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잘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좋았어요. 다행이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잘 살고 있어서. 형님도 아주버님 돌아가시고 고생 많으셨겠어요. 그랬지. 남편 죽고 아무런 의욕이 없었는데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 내 옆에는 민수가 있었으니까. 민수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었어. 몸이 고난하고 힘이 들었지만 내 옆에서 자고 있는 민수 얼굴을 보면 힘든 것도 한순간에 사라졌어. 형님은 이렇게 잘 사시는데 전 그때 왜 그랬을까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네요. 동서는 소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러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형님, 손 참 따뜻했었는데. 동서, 취했어? 왜 그래? 죄송했어요. 죄송해서 그래요. 동서도 참, 죄송하다는 소리도 그만해. 형님, 저랑 같이 미국으로 갈래요? 뭐? 여기서 그만 고생하시고 민수랑 다 같이 미국으로 가서 살아요. 동서, 아까 나랑 한 약속 잊었어? 아니요, 그 약속은 꼭 지킬 거예요. 같이 살다 보면 언젠가는 들키게 되어 있어. 저희 둘만 입 다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동안 고생하신 거 제가 다 보상해 드릴게요. 나 동서한테 보상받고자 민수 키운 거 아니야. 알죠. 제가 다 알죠. 동서 취했어. 일어나. 형님, 잘 생각해봐요. 형님이랑 민수 더 이상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고민을 하세요? 알았어. 생각해 볼 테니까 어서 일어나. 저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동서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술에 잔뜩 취해 있는 사람을 끌고 온다는 것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어요. 침대에 동서를 눕히고 나서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자기 자식이 눈앞에 버젓이 있는데 그냥 돌아가는 것이 힘들게 하겠죠. 동서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 그때 민수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저희 집에 있는 며칠 동안 동서는 저를 설득했어요. 죽을 때까지 절대로 입을 열지 않겠다며, 자식을 버린 엄마인데 그 사실을 자식에게 알리고 싶겠냐며, 못 믿겠다면 각서라도 쓰겠다고 매달렸어요.
한참을 고민하던 저는 동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그렇게 세 사람은 미국으로 넘어가서 같은 곳에 살면서 가족이 되었어요. 민수와 둘이서 살 때보다 훨씬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된 저는 아직까지도 믿기지가 않아요. 수영장이 있는 잔디가 넓게 깔린 정원, 집안일을 하고 있는 여러 명의 가족부들, 내리쬐는 햇살을 받으며 마시는 커피 한 잔, 평생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제 눈앞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기적 같은 일이라 아직 꿈을 꾸고 있는 듯해요. 먼 하늘을 바라보며 눈을 감으니 남편을 잃고 십몇 년 동안 고생했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어요. 괜시리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엄마, 그래. 울어요? 너무 좋아서. 제가 호강시켜드리려 했는데. 아니야, 민수 때문에 엄만 늘 호강하며 살았는데? 에이, 거짓말. 정말이야. 민수처럼 엄마를 생각해주는 아들이 어디 있니? 고슴도치 엄마. 민수는 여기 생활 어때? 좋아? 네, 좋아요. 네가 좋으면 됐어. 엄마, 이제 일어나요. 이모가 식사하러 오시래요. 그래, 같이 가자. 아들은 동서를 이모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곳 생활이 서툰 저와 아들은 동서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참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이곳에서 생활하는 동안 두 사람은 부쩍 많이 친해졌고 이제는 제법 한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직은 때가 아니지만 언젠가는 아들에게도 친모의 사실을 알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들이 친모의 존재를 아는 것이 더 나은 건지 아니면 끝까지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일인지 아직까지도 선택하는 것이 어렵지만 지금은 아들이 동서에 대한 행복한 기억들,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행여라도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덜 아프게 지금의 행복한 순간들로 그 상처를 덮을 수 있게요.